평생 남들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 이름들 뒤에 숨은 환상을 사람들에게 팔았죠. 하지만 정작 내 꿈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을 팔던 제 손이 이제는 매일 아침 빈 달력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퇴 후 제 모습입니다. 가짜 명품, 진짜 인생 마르타의 두 번째 봄, 인생 이막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타 슐츠입니다. 올해 67살 독일에서 고급 백화점 명품 판매사원으로 40년을 일하다 2년 전 은퇴했습니다. 항상 분주했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창가에 앉아 마시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옷장을 열면 반듯하게 정리된 옷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력을 보면 텅 빈 사각형들만 줄지어 있고 시간은 마치 끈적한 엿처럼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르타, 또 창밖만 보고 있어? 남편 한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정오였군요. 창가에 앉아 6시간을 그냥 보냈던 겁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건물들, 그리고 내 회색빛 감정들.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회색으로 저물어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마르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손자 레오의 돌잔치가 다음 달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 어떨까요? 마르틴은 한국인 지연과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매일 같은 풍경에 지친 나에게 새로운 세계는 작은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연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잠깐 인사를 나누고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봉사활동 날이라 나가봐야 해요. 내일은 산악회, 모레는 독서 모임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저보다 20살이나 어리지만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일정표는 빽빽했습니다. 반면 저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에선 노년기는 쉬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밤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여기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작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연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새로운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작은 불씨처럼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연이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 복지관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거기서 가끔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복지관이라니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복지관이란 빈곤층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 복지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깔끔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죠. 한쪽에선 노인들이 바둑을 두며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요가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여기가 정말 복지관이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의 복지관은 모든 연령층,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중심지예요. 이곳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한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고 강당에서는 스포츠 댄스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모두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독일에도 노인센터가 있지만 이렇게 활기차진 않아요. 대부분 조용히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는 정도죠. 제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여기 댄스 교실 회원이에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르타 슐츠라고 해요. 독일에서 왔어요. 김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여기 한번 구경해보세요. 저희는 일주일에 3번 댄스 수업을 하는데 함께 하실래요? 정중히 거절하려는데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핑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스포츠 댄스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시간 후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즐거웠어요.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김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김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 활기차잖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놀이터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 즐기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노년의 모습은 단편적이었어요.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챕터 3. 소일거리의 품격. 이틀 뒤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지연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도착해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지난번에 댄스 교실에서 뵌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은색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마르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순덕이에요. 혼자 오셨네요? 순덕의 한국어는 천천히 또박또박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알아듣기 쉽게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혼자 와봤어요. 어제 댄스 수업이 재미있어서.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프로그램도 구경해 보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순덕을 따라 복지관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간 이곳에서 활동해왔다고 했어요. 매주 월요일은 등산, 화요일은 독서 모임, 수요일은 자원봉사, 목요일은 서예 수업. 그녀의 일정표는 빼곡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연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이었죠.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좋지 않은 생각들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은퇴 후 텅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해 우울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순덕이 문득 물었습니다. 마르타 씨는 명품 좋아하세요? 의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는 명품 판매사원이었어요. 40년간이요. 그래서 그런지 옷차림이 참 세련되셨어요. 하지만 알아요? 난 지금 내 삶이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순덕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비싼 가방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는 돈으로 살 수 없죠.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명품을 판매하며 물건의 가치만 알았지, 삶의 가치는 간과했던 것 같았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순덕 씨처럼 살아보는 거요. 순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내일부터 제 일상을 따라해 보세요.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은 등산이라고 했죠. 독일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게다가 67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덕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삶이 명품이야. 그 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판매하던 제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순덕의 일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북한산 등산이었어요. 독일에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활동이었죠. 아침 6시 순덕이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개의 등산 스틱과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어요. 순덕, 저 제대로 준비했을까요? 제 운동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등산화가 아니라 산책화예요. 하지만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다음부턴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면 좋겠네요.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덕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모두 전문 등산복에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파티에 잘못 찾아온 손님처럼 어색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은 완만했습니다. 숲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걸었어요. 이 정도라면 문제없겠다 싶었죠. 그러나 30분쯤 지나자 경사가 가팔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처음 해보는 산행에 제 체력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 몰랐습니다. 순덕, 잠시 쉬어도 될까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작은 바위를 가리켰어요. 물론이죠. 여기서 잠시 쉬어요. 아직 3분의 1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3분의 1?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이미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등산로 옆 바위에 앉아 물병을 꺼내 마시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독일에서 광부로 일했어요. 좋은 나라죠.
할아버지는 작은 보따리에서 꿀물이 담긴 물병과 말린 감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세요. 에너지가 날 거예요. 고맙게 받아 마시고 감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이상하게도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산을 오를 때는 발걸음을, 인생을 살 때는 호흡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지치고 너무 느리게 가면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날이 저물죠.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등산만이 아닌 제 인생에 대한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40년간 숨가쁘게 일만 했던 저는 은퇴 후 갑자기 모든 걸 멈췄어요. 너무 빠르게 살다가 갑자기 너무 느려진 거죠.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걸음과 호흡의 리듬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한 걸음 숨 들이쉬고 또 한 걸음 숨 내쉬고. 놀랍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가파른 바위 구간에서는 할아버지가 앞에서 제 손을 잡아 끌어주셨고 위험한 곳에서는 순덕이 뒤에서 제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절벽 같은 바위 앞에서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마르타 씨,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항상 가장 가파른 길 너머에 있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바위를 붙잡고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아팠지만 그 순간의 결단력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독일에서는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도전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저 멀리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땀에 젖은 옷과 아픈 근육도 잊은 채 그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마르타 씨, 이걸 보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 거예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든 시간을 견뎌야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북한산 정상에서 본 서울 전경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과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평한 땅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정상에서의 시야는 그 자체로 계시와 같았어요. 하산길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마르타 씨, 독일로 돌아가면 또 등산하실 건가요? 제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네, 분명히요. 그런데 다음엔 제대로 된 등산화를 신을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등산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고 정상에 오른 후에 성취감을 맛보는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북한산은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혼자서는 오르기 힘든 산도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화요일은 독서 모임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저를 복지관 작은 도서실로 데려갔어요. 열댓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는 같은 책을 들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책을 읽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황성영의 그대 눈동자의 건배예요. 10쪽만 읽을 거예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10쪽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타 씨,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것보다 조금씩 음미하는 게 좋아요. 매일 10쪽씩 읽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거죠.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책을 빨리 읽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순덕의 방식을 존중하며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저를 위해 순덕이 영어로 번역된 책을 준비해왔더군요. 저는 천천히 10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옛날 연인을 생각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모임이 끝난 후 순덕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순간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3,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청년과의 짧은 사랑. 그와 나는 마지막 키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져야 했던 아픔까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괜찮아요, 마르타 씨. 순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날 순덕은 나에게 작은 공책과 펜을 선물했어요. 매일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요.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때 당신의 눈동자에 머물던 그 빛이 아직도 내 가슴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감정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책을 읽고 문장을 적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제 안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모두 제 일부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것들을 억누르며 살았던 겁니다. 순덕의 10페이지 독서법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터치다운 여정을 해볼까요? 수요일 아침 순떡이 제안했습니다. 터치다운 여정이 뭐죠? 궁금했습니다. 매일 다른 목적지를 정해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무언가 한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시장에서 과일 한 개 사기 같은 것들이요. 순덕의 제안이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 저에겐 도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목적지가 명확했고 무엇을 할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에요. 거기서 빈대떡을 먹을 거예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에서 내리면 돼요. 저녁에 만나서 어땠는지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영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노선도도 알아보기 쉬웠거든요.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복잡한 인파에 당황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한국어 외침, 좁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찬 물건들,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모든 감각이 과부하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발짝 물러서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타, 넌 지금 살아있어. 그 깨달음에 용기를 내어 시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빈대떡 가게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한 노점상 앞에 섰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커다란 철판 위에서 반죽을 붙이고 있었어요. 제 서툰 한국어로 빈대떡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히 웃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느낀 따스함은 고향 프랑크푸르트의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한 빈대떡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간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며 완벽함과 우아함만을 추구했던 제게 이 시장의 혼돈과 생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제 영혼의 한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다른 목적지로 터치다운 여정을 계속했어요. 남산타워에서는 한 학생 무리와 함께 셀카를 찍었고 덕수궁에서는 우연히 만난 노부부에게서 궁의 역사를 영어로 설명들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인 오뎅을 맛보았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부채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이벤트에 참여했어요. 하루하루 서울의 다른 면을 발견하며 제 내면의 지도도 함께 넓혀갔습니다. 각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늘 타인의 취향에 맞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호기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돌아와 일기장에 적는 저의 모험은 마치 매일 조금씩 채워가는 제 영혼의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독일에선 은퇴 후 거의 외출을 안 했어요. 집에만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래요. 외출하는 게 귀찮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일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행동 반경을 좁히면서 제 세계도 함께 좁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장소를 탐험하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혼자라는 상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전에는 혼자가 외롭다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독립적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순덕이 말했죠. 터치다운 여정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에요. 자기 존엄의 회복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크로키 수업에 참여해 볼래요? 목요일 순덕이 제안했습니다. 크로키요? 그게 뭐죠? 저는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스케치하는 수업이에요. 미술 기초 과정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런 건. 순덕은 제 말을 자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좋죠. 선입견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 미술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노인들이 이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저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이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평가하지 않아요. 첫 모델은 꽃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선을 그어보았어요.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마르타 씨, 잘하고 계세요. 순덕이 제 그림을 보며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꽃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연필을 움직였어요. 나무의 윤곽, 하늘의 구름,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제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창밖 풍경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르타 씨만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처음 받아보는 예술적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숫자와 상품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색과 선의 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인물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바로 순덕이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단정한 머리카락, 주름진 눈과 온화한 미소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덕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제 그림이 맞나요? 수업이 끝난 후 순덕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마르타 씨. 평생 가장 특별한 선물이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것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명품을 팔던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는 창문이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색채와 형태에 민감해졌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예술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그림이 제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습니다. 제 그림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손으로 그리는 삶, 마음을 남기는 취미. 순덕이 그림에 대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40년간 명품을 팔았어요. 가방, 옷, 액세서리. 모두 비싸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껍데기였어요. 순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비싼 물건을 판매하며 저도 모르게 그런 물건들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여기서 보낸 시간 덕분이에요. 등산하고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비싼 가방보다 더요. 마르타 씨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 삶의 진짜 브랜드는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삶의 브랜드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가방이나 옷의 브랜드는 수없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 삶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덕이 선물한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 공책에는 제가 읽은 책들의 문장과 그에 대한 제 생각들, 그리고 간단한 스케치들로 조금씩 채워져 있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적었습니다. 나의 브랜드 마이너스 마르타 슐츠.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원하는 삶의 가치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호기심, 도전, 배움, 나눔, 자연과의 조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다음 날 순덕에게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삶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멋져요, 마르타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브랜드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팔지 않고 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공책은 제 인생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적어 넣었어요. 스케줄북은 더 이상 공허한 사각형들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지도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시간이었군요. 순덕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니까요. 순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손자 레오의 돌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이제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순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마르타 씨를 위한 작별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가죽 표지의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봄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피울 뿐이다. 순덕이 번역해 주었어요. 마르타 씨의 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서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덕은 정확히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순덕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노년 여성의 웃는 얼굴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다음 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연과 포옹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오래 머무르세요. 그럴게, 지연.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 비행기 좌석에 앉아 순덕이 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지금 피는 중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은 지금 피어나고 있었어요. 67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날, 저는 바로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독일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터치다운 여정, 10족 독서, 크로키 수업. 한국에서 배운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센터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르타 씨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니까요. 그렇게 저는 독일 복지센터에서 한국식 노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며 많은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제 프로그램을 취재하겠다는 지역 신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도중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동네 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마르타 씨의 경험을 다른 곳에서도 나눠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단지 우리 센터에만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의 노년 활동 모델을 독일 전역에 소개하는 작은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국에서 배운 지금 시작하기의 정신으로 바로 그날부터 매뉴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6달 후 제 이메일함에는 독일 전역 복지센터에서 온 문의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노인복지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제 경험을 한국 노인들에게도 들려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고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국에 돌려준다니 이런 운명의 순환이 있을까요? 바로 순덕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곧 한국으로 다시 갑니다. 한국 노인복지부에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파란 눈의 노인이 한국 노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니 재미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순덕의 답장은 더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저도 곧 독일로 갑니다. 우리 복지관 어르신 10분과 함께 독일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자 상대 나라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순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랜 잠에처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색이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색일 뿐 그 아래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르타 씨,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호기심이죠. 한국에서 만난 그 순덕이라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명품 인생의 비결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매일 작은 모험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69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겨우 2년차 인생이랍니다. 진짜 제 인생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르타처럼 여러분만의 터치다운 지점을 정해보세요. 그곳이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답니다. 봄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피울 뿐이니까요. 오늘도 인생 제2막 멋지게 보내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